2008년 8월 미국 워싱턴주 리누드에 사는 18세 소녀 마리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집에 침입한 낯선 남성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는 그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플래시를 터뜨리며 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은 마리를 위협하며 누구에게든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죠. 이후 마리의 이전 증언과 이후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고 마리의 양모 역시 그녀의 진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콜로라도에서 2명의 여성 경찰관이 연쇄 강간범을 체포하게 되었고 용의자의 증거물에서 자신들이 조사한 사건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리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마리는 1990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생물학적 아버지를 겨우 한 번 만났습니다. 어머니에 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종종 남자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두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6살이나 7살 때부터 여러 위탁가정을 옮겨 다녔습니다. 마리는 위탁가정에 가기 전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그러나 할머니 역시 그녀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팠지만 할머니가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료를 먹어야 했습니다. 위탁 가정에 입양된 후 마리는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며 여러 주를 떠돌았습니다.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었죠. 마리는 약 10곳에 위탁 가정을 전전했었고 낯선 환경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에게 가장 힘든 경험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새로운 위탁 가정으로 이사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마리는 양부모와 잘 지냈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계약 첫날 양부모는 위탁 가정 면허를 잃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녀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마리의 마지막 위탁 가정은 시애틀 북쪽에 위치한 리누드였으며 그녀의 양모는 팩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마리는 그곳에서 그다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리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조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친구로 시작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마리는 자퇴를 결심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마리는 성인이 되었고 독립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리는 코스트코 직원이 되어 그 수입으로 패기의 집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또한 마리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레더라는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위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위탁 가정을 떠나려는 단 15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고 마리는 운이 좋게도 수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고 그녀의 삶에 끔찍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2008년 8월 10일 평범한 일요일이었고 마리는 집을 청소하던 중 짐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미닫이 유리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마리와 조던은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조던과 헤어진 지 2달이 되었지만 둘은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리는 위층에 사는 이웃 나탈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탈리는 마리와 같은 나이이고 그녀 역시 프로젝트 레더의 지원 대상자입니다. 오후 9시가 지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 현관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9시 49분 마리는 조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두 사람은 15분간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마리는 잠시 기타를 연주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 12시 30분 마리는 조던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고 오전 6시 15분까지 통화한 후 마침내 마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누르는 것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고 범인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신발끈으로 손을 묶은 후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렸습니다. 이어 그는 마리에게 몹쓸 짓을 이어갔고 이때 마리는 카메라 셔터음과 플래시 불빛을 많이 느꼈습니다. 신고를 받은 후 경찰은 마리의 집으로 향했고 그때 마리의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이웃인 나탈리가 있었습니다. 마리는 경찰에게 범인의 키가 약 168cm 정도이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백인 남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이 청바지에 회색 또는 흰색 후드티를 입었고 눈은 파란색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몹쓸 짓을 당한 후에도 손이 신발끈으로 묶여 있었고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가위로 신발끈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조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양모인 패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에는 이웃인 나탈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7시 55분 나탈리가 마리를 도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마리는 성폭행 피해자를 돕는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하게 검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떠난 것은 오후 3시쯤이었고 프로젝트 레더의 책임자인 웨인이 마리를 리누드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지쳐있는 마리를 취조실로 데려갔고 이때 마리는 경찰에게 전날 밤부터 거의 잠을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관은 마리에게 사건의 세부 사항을 회상해 보라고 말했죠. 결국 마리는 너무 피곤하다며 푹 쉬고 난 뒤에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마리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 진술에서 마리는 범인이 떠난 후 저는 머리 옆에 있는 휴대폰을 입에 물고 조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던이 전화를 받지 않자 양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양모와 통화가 끝난 후 신발끈으로 묶여있는 손을 풀으려 처음에 부엌칼을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가위를 찾은 후에야 신발끈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인 8월 11일 마리는 먼저 신발끈을 자른 후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패기의 말에 따르면 마리가 8월 11일 아침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첫 마디가 방금 강간당했어요가 아니라 방금 강도를 당했어요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리는 양모에게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당시 지갑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운전면허증이 없어진 것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4일 오후 경찰관은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는 경찰관에게 제가 곤경에 처했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마리가 꾸며낸 말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경찰뿐만은 아니었죠. 마리의 몹쓸 짓에 대해 처음 의심한 사람은 양모인 패기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패기는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패기는 경찰에게 범인이 왜 그녀를 신발끈으로 묶었을까요? 보통 밧줄이나 수갑을 사용할 텐데 말이죠. 마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또 다른 사람은 그녀의 전 양모인 셰넌이었습니다. 마리는 셰넌의 집을 떠나 패기의 집으로 온 후에도 셰넌과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셰넌이 마리를 의심한 이유는 사건 이후 마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마리가 매우 차분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의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가 경찰에 의해 증거로 압수된 이후 셰넌은 마리와 함께 마트에서 새로운 침구를 구매했습니다. 마리는 이전과 똑같은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사겠다고 고집했고 그것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 화를 냈었습니다. 셰넌은 마리가 왜 아픈 기억이 있는 침구류를 다시 구매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셰넌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자신이 2번이나 몹쓸 짓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의 행동과 모습이 자신이 몹쓸 짓을 당했을 때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녀 역시 마리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이나 마리의 몸에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마리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경찰은 마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8월 14일 저녁 경찰은 마리의 아파트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신문하는 말투로 마리에게 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지 캐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리는 자신이 당했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고 대신 강간을 당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마리에게 저희가 잡아야 할 강간범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고 마리는 차분하게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리는 그날 밤 저는 조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서 저를 강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신문에 지쳤고 또한 경찰관에게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8월 18일 마리는 경찰서로 향했고 자신이 실제 몹쓸 짓을 당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마리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면 감옥에 갈 것이고 프로젝트 레더의 지원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이 말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결국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죠. 경찰은 마리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제 그녀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케이블 뉴스는 마리의 사건을 보도했고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출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마리의 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죠. 이제 마리는 이전 친구들과 낯선 번호로부터 괴롭힘을 받았고 또한 고등학생 때 친했었던 친구가 마리를 폭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트에 마리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리는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마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9월 25일 마리는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다음 출석 날짜는 11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마리에게 지금부터 다음 재판에 출석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에도 휘말리지 않는 것이 마리의 결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방송국은 한 건의 강간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리누드 옆 커클랜드에서 발생했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21km였습니다. 2008년 10월 6일 워싱턴주 커클랜드의 63세 여성이 몹쓸 짓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여성은 2층짜리 건물 1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6일 오전 4시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고 다른 손으론 그녀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범인이 장갑을 착용했고 신발끈으로 자신의 손을 묶었으며 몹쓸 짓을 이어가는 동안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그녀에게 만약 신고하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죠. 셰넌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 즉시 커클랜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두 사건의 유사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커클랜드 경찰은 셰넌에게 리누드 경찰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셰넌은 마리에게도 연락하여 비슷한 사건에 대해 알렸고 커클랜드 경찰에 연락해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라고 말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마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커클랜드 경찰은 마리의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리누드 경찰서로 2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리누드 경찰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두 사건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커클랜드 경찰은 두 사건의 유사성을 알아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의 재판은 다음 해 3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리는 거짓말에 대한 의무적인 상담을 받아야 했고 $500의 벌금도 물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1월 5일 콜로라도주 골든 경찰서에 스테이시 경찰관은 강간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엠버로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엠버의 설명에 따르면 침대에 누워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엠버가 막 잠이 들었을 때 눈앞에 무언가가 느껴졌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낯선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회색 후드티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검은색 아디다스 신발과 녹색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엠버에게 총구를 겨누고 만약 소리 지르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흰색 스타킹을 꺼내 엠버의 다리에 신겼고 이어 엠버에게 하이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엠버가 없다고 대답하자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하이힐을 꺼내 엠버의 발에 신겼습니다. 범행은 무려 4시간 넘게 지속되었고 이때 범인은 분홍색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범인은 엠버에게 범행이 처음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엠버는 그가 상습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엠버에게 샤워를 하고 양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백인이고 짧은 금발 머리에 키는 약 188cm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엠버는 범인의 종아리에 달걀 크기의 둥근 반점이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시는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범인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
면봉으로 엠버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다른 경찰은 뒷마당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건물 내 60가구를 방문해 가방을 메고 있던 의심스러운 남성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지만 불행히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스테이시는 소파에 앉아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남편 데이비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의 말을 듣고 5개월 전 자신의 관할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스테이시는 남편의 경찰서에서 5개월 전 사건을 담당하는 에드나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도 매우 유사한 사건을 맡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2010년 8월 10일 이른 아침, 사라라는 노부인이 새벽에 몹쓸 짓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사라 역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낯선 남성을 보았고 수법은 매우 흡사했습니다. 범인은 떠나기 전 $200와 분홍색 카메라를 훔쳐갔습니다. 그 분홍색 카메라가 범인이 엠버를 찍었던 카메라였습니다. 사라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스타킹을 신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가방 지퍼가 열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써 스테이시와 에드나는 엠버와 사라 사건의 범인이 동일범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스테이시와 에드나는 의기투합하여 범인을 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범인의 치밀한 수법과 높은 경계심으로 인해 DNA로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곧 엠버의 아파트 감시 카메라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새벽 전에 흰색 픽업 트럭이 10번이나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화질이 선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부하들에게 인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곧 에드나는 사라가 몹쓸 짓을 당하기 한 달 전에 레이크우드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경찰에 의해 강도로 분류되었지만 사건의 세부 사항은 연쇄 강간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에드나는 이 사건이 강간미수라고 믿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낯선 남성에게 흉기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범인이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피해자는 침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범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현장에는 DNA가 남아있지 않았지만 다행히 범인은 물결 모양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우연히 에드나도 사라의 집을 조사하던 중 물결 모양의 발자국을 발견했었죠. 또한 스테이시가 엠버의 사건에서 수집한 발자국과도 일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발자국의 신발은 2005년 3월 이후에 판매된 아디다스 신발이었습니다.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레이크우드의 피해자가 공격받기 3주 전 한 여성이 늦은 밤에 경찰에 전화해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흰색 픽업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차 안에 남성이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량은 레이크우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마당 옆 빈터에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해 검문한 후 그 남성은 자리를 떴습니다. 당시 경찰은 트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두었고 차주는 마크로 레이크우드 출신이었습니다. 비교해보니 마크의 흰색 픽업 트럭은 사건 당시 엠버의 집 앞에 자주 나타났던 트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크는 32세이고 키는 185cm이며 옅은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수색영장을 신청했고 마크의 집으로 향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테이시는 그의 바지를 올렸고 그의 다리에는 달걀 크기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이어 집을 수색했는데 아디다스 신발, 검은색 권총, 분홍색 카메라, 그리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가방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마크의 컴퓨터도 압수했고 그의 하드드라이브에는 걸스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폴더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죠. 스테이시는 사진을 훑어보던 중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녀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손은 묶여 있었으며 입은 막혀 있었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스테이시가 이미지를 확대해보니 그 소녀의 몸에 운전면허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면허증에 소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소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였습니다. 마크에 따르면 그는 새벽 전에
마리의 아파트 밖에 도착했고 그녀가 통화를 마치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리가 잠든 후 마크는 난간을 넘어 마리가 청소하던 중 잠그는 것을 잊었던 미닫이 유리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후 그의 진술은 마리의 처음 진술과 일치합니다. 마크가 체포된 후 리누드 경찰은 마리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이 잡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셰넌과 패기는 마리에게 사과했고 당시 자신들의 추측이 무분별했고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리는 리누드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마리는 돈을 가지고 워싱턴주를 떠났고 떠나기 전 그녀는 리누드 경찰서로 향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는 마리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이후 마리는 새로운 도시에서 대형 트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장거리 트럭 기사가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마크는 28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콜로라도 법원은 그에게 징역 32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콜로라도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워싱턴주에서 2건의 강간 사건으로 6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